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전략의 이중석입니다. 이번 보충 강의에서는 창업기업의 가치평가의 실무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에 적용된 상대가치 접근법과 두 번째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적용한 기업 가치 평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가치 접근법들을 배웠죠. PER, PBR, PSR 등을 배웠는데 그러한 상대가치 접근법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에 그러한 상대가치 접근법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한경 컨센서스 이 사이트에서 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회사 이름을 치시고 네이버라고 쳐보죠. 그러면 네이버에 리서치 보고서들이 증권사별로 뜨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걸 띄워보겠습니다. 메리츠에서 나온 네이버의 평가 보고서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리서치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상대가치 접근법 보시면 여기에 PER, PBR, EV, EBITDA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정보 요약을 보면 네이버에 대한 손익계산서 요거 실적과 추정, E가 붙은 게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Key Financial Data 여기에 가면 주당 데이터라 그래서 뭐 1주당 매출액, 그 다음에 1주당 이익, 1주당 현금 흐름, 1주당 EBITDA, 1주당 순자산, 1주당 배당금 등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죠. 멀티플. 이게 우리가 배웠던 상대가치 접근법입니다. PER, PCR, PSR, PBR, EBITDA. PCR은 이제 1주당 현금 흐름을 말하니까 이거는 이제 배운 내용이 아니네요. 어쨌든 PER, PSR, PBR, EBITDA, EV, EBITDA 이런 내용 재무 멀티플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하고 첫 번째 페이지에 와서 그걸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대해서 네이버의 PER 값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 52, 49, 32, 26. 그럼 이제 2020년 기준으로 PER이 50이고요. 이익이 좀 늘어나는 걸로 해서 가정하니까 PER 값이 줄어들죠. PBR이 5, 7, 5.7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평균 퍼 값이 10이었죠. 그럼 이제 네이버의 PER 값이 50이니까 평균보다는 5배 높은 거죠. 또 PBR은 우리나라 평균이 1이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근데 5니까 순자산의 5배를 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네이버의 PER, PBR 값이 과연 높으냐 낮으냐. 그건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죠. 네이버가 이익을 계속 많이 내면 보시다시피 PL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또 PBR 값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반영해서 미리 높은 PER, PBR을 줄 수 있는 거죠. 즉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 PER 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는 이렇게 PER, PBR 값들이 들어있고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ER, PBR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배웠잖아요. 참고로 이제 요 미래 추정치에서 이 PER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PER, PSR, PBR은 1주당 데이터를 먼저 뽑고 그걸 발행주익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자, 발행주익수 정보는 아마 첫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회사의 발행주익수 1600만 주 이렇게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만주니까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600만 주. 1억 6천만 주. 발행주식수가 많네요. 발행주식수는 여기에 있고요. 이 발행주식수를 단기 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이익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 중에서 그러면 어떤 값을 쓸까요? 하면은 전체 값을 쓰는 건 아니고요. 통상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값을 나눕니다. 즉 지배주주 순이익 값을 아까 보여드렸던 발행주익수로 나누면 1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그래서 표시가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라고 되어 있죠. 통상 EPS를 구할 때 1주당 순이익을 구할 때는 연결 기준에 전체를 쓰지 않고요. 지배주주 기준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1주당 순자산도 어떨까요? 그것도 똑같이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 전체를 쓰지 않고요. 지배주주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총계가 요 금액인데 요 안에는 비지배주주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 금액에서 요걸 빼면 지배주주 몫이 나오죠. 그 지배주주 몫으로 발행주수를 나누면은 1주당 순자산, 북밸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있으니까 그 주가랑 이 1주당 값을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의 멀티플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해보시면 그렇게 산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에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상대가치 접근법들이 적용되어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카카오도 이렇게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20만 6천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PER, PBR 값들이 나오죠.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의 PER 값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카카오가 좀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값들, 요 PER, PBR 값들이 높으냐 낮으냐는 투자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고 보시면은 주요 투자 지표라고 해서 1주당 순자산, 북밸류, 배당금,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멀티플. 요 P/E가 PER과 똑같은 거고요. P/B가 PBR과 똑같은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죠. 이걸 요약해서 앞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권사 리포트에는 이렇게 PBR, PER, EV, EBITDA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고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그 회사, 투자하려는 회사의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뽑아보시고 증권사 리포트의 내용도 읽어보시고 이 재무적인 숫자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비교 대상 기업과 비교해보면 그 수준을 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증권사 리포트 내용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 나타난 상대가치 접근법의 적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해 살펴보죠.
전자공시 사이트 다시 가가지고요. 제가 미리 검색해둔 위지웍이라는 회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재무 공시 정보 중에서 타법인 주식 출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타법인 주식을 인수한 의사결정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볼 내용은 여기 있는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입니다. 보시면은 한미회계법인에서 위지웍에다가 주식회사 ANP 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양수할 때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지웍 스튜디오가 양수인이고요. 평가 대상 법인은 ANP 커뮤니케이션이고 주식을 50%를 125억에 샀는데 이 125억이 적정한 가치인지 한미회계법인에서 평가 보고서를 낸 거죠. 평가 내용에 들어가시면은 평가의 방법, 일반적인 평가 방법,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산가치, 수익가치, 뭐 이런 게 있는데 본 평가 업무에서 뭘 썼냐 하면은 뭐 고려했으나 평가 대상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했고요.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보충 강의 시간에 배웠던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현황이고요. 평가 결과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인은 추정 기간 동안의 프리 캐시플로의 가치를 94억으로 뽑았고요. 영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91억으로 뽑았네요. 그래서 영업 관련된 현금 흐름의 가치는 186억으로 나왔고요. 비영업용 자산을 더하고 이자부 부채를 뺀 금액이 네트 금액이 63억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회사의 자본 가치가 총 250억이 나왔고요. 이걸 50%를 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125억으로 평가되었다는 거고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5.18%를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세부 내용에 들어가시면 이제 평가의 세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을 어떻게 추정했고 비용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그리고 한간비까지도 나와 있고요.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가 이제 평가회사의 아주 세부 사항인데요. 매출, 매출원가, EBIT를 뽑고요. 법인세를 넣고 세후 영업이, 감가상각비는 더하고 순운전자산의 증감도 조정하고요. 그래서 프리캐시플로를 뽑았죠. 현가 요소를 적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업 관련, 현재 가치, 그리고 비업무용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이자 부채물을 얼마 뺐는지 등등을 감안해서 평가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가 제시된 이유는 현행 규정상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를 인수할 때는 현재 규정상 혼합접근법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 평가 방법에서는 이제 자산가치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오로지 수익가치 접근법을 썼고 수익가치 접근법 중에서 여러가지 모형 중에서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창업기업 가치평가 방법을 배우셨으니까 이러한 보고서를 보시면 뭐 세부적인 내용,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로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기업 가치평가의 실무 적용 사례로 증권사 리포트에 나타난 상대가치 접근법과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실제로 적용한 기업 가치평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